뉴욕타임스에 대해 말하자면 에드워드 허먼과 나는 여론 조작에서 195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이 신문의 기사를 분석하는 데만 거의 150쪽을 할애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결론은 이 신문은 일반 대중의 매파, 그것도 강력한 매파였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라 이거지. 이 신문은 베트남전을 비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을 계속 옹호했던 거지. 매파. 비판적인 칼럼을 써내는 칼럼니스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감추어왔습니다. 데이비드 헬버스템이나 닐 시안 등 비판적 기사를 써낸 기사들도 실은 월남전의 실패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겼어야 되는데 실패를 비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의는 고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이 전쟁을 망쳐놓았다. 그러니 좀 더 열심히 싸워라. 뭐 그런 식의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닐 시안의 새 책 찬란히 빛나는 거짓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전의 실상을 폭로했다며 널리 칭찬받았습니다. 그럼 닐 시안의 새 책은 거짓말을 폭로한 게 아니네. 진짜 폭로해야 될 거짓말을 폭로한 게 아니네. 베트남전의 실상을 폭로했다며 널리 칭찬을 받았지만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읽어보면 미국 첩보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가 워싱턴 고위직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위직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시안이 실제 비판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주류에서는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반전 입장으로 인식됩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망쳐놓았다.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시안의 책은 존 폴 벤, 베트남에서 민간 선무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매파의 전기 비슷합니다. 벤은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매파인데 통찰력이 뛰어나. 그는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고 현장에 나온 젊은 기자들에게 상황이 워싱턴의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아주 비애국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워싱턴의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벤은 시안이 베트남전의 영웅으로 떠받들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벤을 한번 봅시다. 그는 1965년 메모 몇 개를 유출시켰는데 그것이 평화운동 같은 데 이용되었습니다. 내가 그에 관해 글을 썼고 에드 허먼도 썼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그런 글을 실은 적이 없었고 시안도 자신의 책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의 골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베트남에서는 NLF, NLF가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좋은 정강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그들이 지지할 만한 세력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베트콩을 지지한 이유는 지지할 만하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그들 정책도 지지한다. 남베트남에서는 사회혁명이 진행 중인데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바라왔던 것이다. NLF가 그 혁명을 조직하고 있고 그 때문에 농민들은 그들을 지지한다. 그러곤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확대하여 NLF를 싹 쓸어내는 것. 그 이유는 월터 리퍼먼과 서구 민주적 사상가들이 내세운 이유와 유사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엘리트 계급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의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엘리트 계급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의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계급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의 여론을 조성. 민주주의.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어리석은 베트남 농민들은 실수하고 있는 거다. 그들을 대신하여 혁명을 추진하는 일은 우리 똑똑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농민들은 NLF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혁명을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더 적임자다.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마음대로 일을 주무르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그들은 틀림없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NLF를 쓸어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베트남을 파산시킨 다음 그들을 대신하여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늘 그렇게 해왔듯이 이것이 벤의 기본 라인이었고 닐 시안이 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벤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비판적인 칼럼니스트인 앤서니 루이스의 경우 한번 봅시다. 당신이 베트남 전쟁 동안에 앤서니 루이스가 남긴 기록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평화운동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루이스를 우리의 동지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기억해 봅시다. 평화운동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1964년부터 67년까지였습니다. (1968년 2월에) 이르러 미국의 기업계는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평화운동이 가장 어려워. 이때였고 68년 2월에 이르면 미국의 기업계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입장. 기업이 반대했구나. 이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의 1월 말에 테트 대공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일을 1968년 2월부터 기업계가 돌아섰구나. 이게 테트 대공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테트 대공세. 그래야 1968년 1월 말 베트남의 모든 도시에서 대규모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민중봉기. 남베트남 사람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지요.
기억해보세요. 북베트남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1968년 2월 초에 이르러 사리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대규모 민중운동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사이공에 주둔한 미군은 NLF가 도시로 침투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미군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시다발적이었고 잘 계획된 대규모 민중 봉기였습니다. 역사상 그처럼 대규모 봉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의 돈과 부동산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 시간 낭비에 돈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안 된다. 그 혁명을 분쇄하려면 엄청난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점에 미국 경제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건 평화운동이 이룬 커다란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운동은 전쟁을 둘러싸고 국가 동원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 내 반정부 활동과 반대 의견이 너무나 활발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처럼 국민을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온 국민이 전쟁에 동원됐지요. 만약 온 국민이 그때처럼 전쟁에 동원됐다면 베트남 전쟁이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940년대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처럼 베트남전도 원기를 북돋아주는 팔뚝주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이른바 대포와 버터, 군사와 민생의 양해, 대포와 버터 전쟁이라고 불리는 적잖아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이 공존한 상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나타났고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경쟁 국가들은 전쟁 상품의 역외 생산으로 커다란 이익을 올렸습니다. 유럽과 일본. 간단히 말해서 베트남전은 미국과 주요 공업 경쟁국들 사이의 경제적 세력 균형을 변화시킨 겁니다. 세력 균형을 변화시킨. 네. 달러 본위제로 바뀐 뒤였지. 달러 본위제로 바뀌었고 달러를 푸니까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지. 엄청나게 달러를. 미국 기업계는 이 사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테트 대공세 이후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민중혁명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고 테트 대공세. 그래서 반전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비밀 문서에 그 사정이 환히 밝혀져 있습니다. 펜타곤 문서의 맨 끝부분 테트 대공세 이후의 몇 주 동안을 다른 부분을 보면 미국 최고위급 군 장교가 더 이상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서 안 된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병력을 유출하면 일단 유사시에 국내 치안에 필요한 병력이 모자라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치안 병력이 모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쟁을 더 이상 확대했다가는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의 혁명.
그것은 청년, 부인, 소수민족, 기타 집단 등이 반전운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전운동. 여기서 나는 또 다른 요인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미국 군대의 사기가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사기 와해.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은 시민군이었는데 시민전쟁에 시민군이 투입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시민군. 식민전쟁에 시민군 투입. 시민군이 투입됐다. 식민전쟁. 그리고 그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거리에서 청년을 데려와 2달 만에 전문 킬러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군이구나. 전문 군인이 아니라 시민군.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은 시민군이 아니었어? 그때도 시민군이었죠. 그러려면 프랑스 외인 부대, 프랑스 식민지에서 프랑스 정부를 위해 싸운 외국인 용병부대 같은 나치 세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나치 세력. 콘트라처럼 농민을 징집하여 냉혈 킬러로 만들어야 합니다. 냉혈 킬러. 콘트라가 뭐야? 바로 이것이 역사상 모든 제국이 제국을 운영해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국전쟁을 시민군으로 치르려 했고 1968년에 이르러 미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68혁명하고도 또 막으려. 마약 먹는 사람, 군기가 빠진 사람, 장교에게 총질하는 사병 등. 이 모두는 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민중운동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민중운동에 든든한 배가 있으니까 이 하극상이 막 이루어진 거지. 항명행위가. 한마디로 청년 문화인데 군에 입대한 젊은이나 국내에서 다양한 운동에 참가하는 젊은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사기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펜타곤의 고위급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베트남에서 미군을 빼오기를 원했습니다. 테트 대공세 이후에 기업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뉴욕타임스로 돌아갑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신문은 전쟁을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루이스가 가장 극단적인 비판가였기 때문에 지금 그는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테트 대공세가 있고 1년이 조금 지난 1969년 중반 루이스는 런던 지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국의 평화운동 인사들과는 얘기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 개인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69년 봄 존 로크 강좌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 가 있었는데 사방에 영국 언론에다 반전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영국 반전 그룹들이 루이스와 나의 대담을 주선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루이스는 얘기조차 안 했고 그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운동과 관련된 인사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아니고 정치적 압력과 풍토가 전혀 다른 영국인데도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1969년 후반부터 그는 전쟁에 대하여 가볍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북베트남을 방문한 그는 폭탄 대공세가 정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이퐁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건물이 마구 파괴되고 사람들이 크게 다친 것을 직접 보았겠죠. 그는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앤서니 루이스는 전쟁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전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 기업계가 반전 입장으로 돌아서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업계가 돌아선 거. 또 밀라이 대학살, 1968년 3월 미군이 밀라이 대학살 비무장 상태의 베트남 민간인 504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 밀라이 대학살.
보십시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지요? 밀라이가 빅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69년 11월이었습니다. 1년이 훨씬 넘군요. 학살이 벌어지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으로 미국 재계가 반전으로 돌아선 지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되는 거구나. 돌아선 지 1년 반이 지난 때입니다. 물론 밀라이는 사소한 사건입니다. 평화운동 입장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알아도 거론조차 하지 않을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평화운동 입장에서는 또 이 사건이 벌어진 꽝응아이 주 퀘이커 교도들,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에서 일하는 미국인들, 교도들은 그걸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꽝응아이. 왜냐하면 그런 일은 베트남 전역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지는 밀라이를 유명한 사건으로 만들었는데요. 기업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라이프가 그 사건을 크게 다루었지요. 하지만 그 시점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건 미국 재계가 반전으로 돌아선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재계가 반전으로 돌아섰습니다. 재계가 돌아섰으니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합니다. 게다가 보도 내용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밀라이 사건은 미치광이 켈리 중위가 지휘한 역시 미쳐있는 보병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미쳐있는 병사들이 우연히 저지른 사건이었다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밀라이의 본질이 아닙니다. 밀라이는 각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휠러, 왈라와라 불린 군사작전에 불유쾌한 각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작전은 대규모 학살 작전이었고 B-52 폭격기가 여러 마을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켈리 중위가 아니라 워싱턴에 앉아서 공격 좌표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B-52 폭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쓸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폭격을 여러 마을에 무차별로 퍼부었던 겁니다. 이에 비하면 밀라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밀라이를 조사한 피어스 커미션이라는 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찾아낸 것 중 가장 극적인 것은 밀라이 학살 같은 사건이 베트남 전역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길가에서 약 4km 떨어진 미케라는 마을에서도 학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를 보든 유사한 학살 사건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를 봐도 밀라이와 같은 학살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지만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베트남에 시민군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시민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직업 군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여기서 반성이 없으니까 직업 군인. 아이러니하게도 징병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건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평화운동은 거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반전운동에는 적극 참여했지만 징병제 철폐에는 반대했습니다. 평화운동이 징병제 철폐로 돌아서자 나는 기뻐해 거기서 빠졌습니다. 징병제 철폐하면 안 되구나. 정말 통찰력 끝내주네. 저도 그랬습니다. 말이 좋아 지원군이지 지원군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원군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용병부대입니다. 용병부대는 비판의식이 없습니다. 해병대를 한번 보십시오. 빈민촌 출신의 검은 얼굴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장교는 백인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장교는 백인이죠. 남아프리카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장교는 백인이고 나미비아 같은 데서 잔악행위를 저지르는 병사는 흑인입니다.
제국의 운영 방식은 늘 이랬습니다. (1970년대) 들어 미군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용병부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걸 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배우지요. 그들은 세련되고 잘 조직되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를 반전신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 정도의 비판은 오히려 전쟁을 지지하는 태도로 비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일반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증이지요. 당신이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내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멋지네. 24분 98초